임대 사업자를 내게 되면 취득세 감면해준다. 21년도 12월 31일 올해까지 올해까지 감면해주고 그 이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죠. 취득세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취득세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을 좀 알아야 돼요. 자,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8% 세율이 적용됩니다만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에는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 2주택은 그냥 1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2주택이지만 일시적 2주택이라는 것은 국내 주택,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이건 주거용 오피스텔이겠죠. 이러한 종전주택 등이라고 표현하고 한 개 소유한 한 세대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말한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A라는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B라는 주택을 구입하잖아요. 근데 이게 2주택제가 되니까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지금 취득세가 8%, 양도세 얘기는 안 할게요. 양도세는 양도세에 가서 얘기를 드릴 거고 조정대상 지역이 8%인데 이게 일시적인 2주택일 경우에는 그냥 1에서 3% 1주택자 취급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B주택을 구입하고 한 채를 팔아야 될 때는 A주택을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예. A주택을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구입한 다음에 일정 기간 내에 A주택을 팔아서 1주택을 만들게 되면은 1에서 3%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해서 1에서 3% 받았는데 일정 기간 내에 A주택을 안 팔았다. 그럼 나머지 부분을 다시 8%로 세율을 올려서 받고 추징하겠죠. 그리고 가산세 같은 것도 붙고 그런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이 책 보게 되면 좀 어려운 표현이 많아요. 내용은 간단한데 설명을 너무 정확하게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일시적 2주택 관계에서 신규 주택, 새롭게 구입하는 주택이 입주권 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주택이 입주권 분양권의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어쨌든 입주권 분양권과 주택 간의 일시적 2주택 관계에서는 신규 주택을 종전주택, 그러니까 신규 주택을 팔아도 일시적 2주택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조합원, 내가 입주권이 하나 있어요. 입주권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요. 혹은 내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을 해요.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보고 신규 주택, 종전주택이 아니라 신규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두 개 중에 뭘 팔아도 일시적 2주택으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양도세와는 달라요.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종전주택을. 그런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1년 내로 매도를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종전주택,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이 있는 경우엔 1년 내로 팔아야 되고요.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 샀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게 비조정이거나, 기존에 있는 게 조정이었는데 이번에 비조정 걸 샀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1년이 아니라 3년 내로만 팔면 된다는 겁니다.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만 1년 내로 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편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고시일 전에 이게 그 지역별로 조정 대상 지역을 언제 고시했는지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지역별, 그 다음에 언제 이런 걸 다 파악해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는 그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어요. 근데 잔금 치르기 전에 그 사이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정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입니다. 지정고시 이전의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 정확하게 이제 증빙까지 할 수 있는 뭐 계약서 작성했고 계약금 입금했어요. 이렇게 증빙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 뭐 상식적으로 맞겠죠? 신규 주택의 취득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더라도 해당 신규 주택의 계약 시점에, 그러니까 취득 잔금 시점이 아니라 계약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면 신규 주택 또는 종전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3년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3년의 기간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에서 조정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째 주택을 살 때 계약 당시에 그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면은 1년 내로 파는 게 아니라 3년 내로 파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재개발, 재건축, 멸실 예정 주택과 일시적 2주택 관계입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 내 소유하고 있는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게 행정절차의 제일 마지막 단계죠. 추진위, 그 다음 조합 설립,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요거 하게 되면 이제 2주 철거로 들어가는 단계가 되는데, 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지구 외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제 좀 있으면 멸실될 거니까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2주 기간이 꽤 길잖아요. 공사를 내면, 2주 철거하려면 한 4년 정도는 최소한 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주택을 전세가 아니라 샀어요. 이런 경우, 신규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2주택이 됐잖아요. 그죠?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종전주택, 입주권, 그 다음에 신규 주택, 2주택이 됐죠? 이랬을 때 이걸 일시적 2주택으로 보기 위해서는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되거나, 처분인데 이게 매각을 하거나 또는 멸실 같은 걸 해야 됩니다. 뭐 증여도 되고요. 그렇다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경우 종전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는데 내가 그 세입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계속 거주했던 거예요.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사 가야 되고 철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사 가자 갔단 말이죠. 그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 갔는데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주택을 그냥 처분한 거로 보는 겁니다. 이주를 하게 되면은 이게 그냥 처분한 걸로 보는 거야. 왜? 매각이라든가 멸시가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이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사업구역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하였지만 사업의 장기화로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멸실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그죠? 때에 따라서는 관리처분 전에 멸실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거는 관리처분까지 받았는데 이러저러한 소송이 붙고 해가지고 멸실이 안 돼버린 경우도 있죠. 그럼 이 사람은 멸실이 될 걸로 알고 또 다른 주택을 구입했는데 그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멸실이 안 돼버리면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어떤 투기의 어떤 목적도 없었고. 그런 것들은 봐주기 위해서 멸실된 걸로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갔을 때 종전주택은 처분한 걸로 봐요. 단 거주했던 사람이 이쪽으로 실입주 한 경우만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의 상황입니다. 한편 사업구역 이외에, 정비구역 아니에요. 정비구역 아닌 지역에 내가 주택을 소유한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재개발,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 후 멸실 예정인 주택을 신규 취득한 경우예요. 이럴 경우에는 신규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걸 구입하고 나서 기간 내로 내가 원래 살았던지 하여튼 소유하고 있었던 그 집을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자, Q&A 몇 개 볼게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요? 조합원 입주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거는 신축에 의한 취득입니다. 이걸 이제 원시 취득이라고 하죠. 원시 취득. 기억 안 나시겠지만 원시 취득은 취득세율이 달랐죠.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에 의한 주택 취득은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이 아닌 원시 취득이므로 소유주택 수와 무관하게 2.8%가 부과됩니다. 10개가 있건 하나도 없건 무조건 다 2.8%다.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일시적 2주택 요건과 취득세 적용 시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의 차이가 있는지요? 차이가 있죠.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지금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요건이 조금씩은 틀립니다. 세법이 하나는 지방세고 하나는 국세고 하다 보니까 다른데 내용이 어떤 건지 볼게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됩니다. 이거는 다 마찬가지죠. 양도세나 취득세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양도세는 좀 더 강력한 제재가 있습니다. 그 밖에 신규 주택을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에 취득. 예를 들면은 20년도 6월 1일에 구입했으면 그 다음, 이게 첫 번째 A주택이고 그 다음 B주택은 21년도 6월 2일 이후에 구입해야지만 양도세는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습니다. 요게 8월 1일, 20년 8월 1일에 구입한 다음에 21년 6월 1일에 구입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기간이 1년 내잖아요. 1년 내라 그러면은 요건을 채운 다음에 이거 3년 보유 2년 거주 한 다음에 이거를 1년 내로 팔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도세에서는 이걸 이렇게 연속으로 1년 내로 구입하는 걸 연속으로 구입하는 행위를 투기의 어떤 의도로 보는 거예요. 1년 내에 왜 집이 2개나 필요해? 하나는 투기 목적이구나. 이런 식으로 보고 1년의 갭을 둘 건을 요청합니다. 근데 취득세는 이런 게 없어요. 취득세는 이렇게 구입해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받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구조. 이거는 12, 16대책이었죠? 19년도 12, 16대책 이후에 나온 건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일석 2주택을 받기 위해서는 A주택 구입한 다음 B주택으로 갈 때 1년 내로 팔아야 되는 거고, A주택에서 B주택으로 무조건 의무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의무 거주. 거주를 전입을 해야 되는 요건이 생겼죠. 이런 것들은 양도세가 있지만 취득세는 이런 게 없다. 그래서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 세법은 세법별로도 다 적용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1가족 2주택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나중에 일석 2주택으로 1에서 3% 받았는데, 나중에 이놈이 안 팔았어. 원래는 8% 부과가 되는데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다시 이렇게 추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과세를 추징하고요. 이 경우 산출세액에서 가산세를 더하게 되고, 기납부한 세액은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 보통 지방에 징수한다. 그러니까 가산세까지 추가로 되는 거니까 제대로 하라는 얘기겠죠. 자, 법인의 주택 유상취득 중과세. 법인은 유상거래 원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아무 조건 없이 너 주택수 몇 개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12%의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주택수를 고려하지 않고 조정대상인지 여부도 상관없이 무조건 법인을 구입하게 되면 12% 세율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과 제외해 주는 게 일부 있죠. 중과 제외. 이건 법인도 중과대액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제외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공시가격 1억 미만짜리 주택 같은 것들. 그래서 법인이 중과제외 주택인 1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여기서도 법인 중에서 대도시권이요. 산업단지 제외한 수도권 가민업체권 전체인데 이 대도시에서 신설한 지 5년 미만 법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법인을 만들자마자 바로 투자를 해. 이거는 사실은 누가 봐더라도 어떤 명의 분산 목적 뭐 이런 것들이 강하겠죠. 투기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5년 정도 지났으면은 네가 어떤 목적이든 간에 그 원래 설립 목적이 있겠구나. 그래서 5년 지난 것들은 중과세를 하지 않는데 5년 미만의 법인들 여러분들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법인 설립하고 5년 기다릴래요? 잘 못하잖아요. 법인이 좋대 하면 지금 설립해서 할 거잖아요.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은 1억 원 이하짜리라고 하더라도 12%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법인 설립해서 뭐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시가 표준액 3억 원 이상의, 자, 이번에 증여입니다. 무상취득이 뭡니까? 증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도 있지만 여기서는 증여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시가 표준액 3억 원 이상입니다. 이러한 주택을 사실상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2%입니다. 증여가 원래 얼마죠? 이런 것들에 대해 3.5% 증여에 대한 취득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증여에 대한 취득세가 무려 12%다. 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시가 표준의 공시가 3억 원 이상인 것들에 대해서. 자, 여기서 지분이라든가 부속 토지만을 취득하더라도 시가 표준액 3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시가 표준액이 4억 원인데 난 50% 지분만 가져가는 거니까 2억을 기준으로 하니까 3억 미만 아니야? 안 돼요. 4억 원짜리면 10% 지분을 갖고 있던 20% 지분을 갖고 있던 일단은 12%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 비율에 맞게끔. 한편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뭐 직계 존비속이라는 거는 부모님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쪽으로 이제 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에서 제외한다. 무슨 얘기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시가 표준 3억 이상은 12% 중과 취득세율을 적용하는데 그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한테 드리는 경우에는 이건 투기 목적이 없으니 12%가 아니라 여전히 3.5% 증여에 의한 취득세를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하지 않는데 이 경우 받는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수중자의 소유주택은 상관없어요. 이거와는 관계없이 증여를 해주는 사람이 주택 소유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1주택이에요. 자녀는 한 3주택 있어. 하지만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이면은 증여할 때 증여에 대한 취득세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3.5%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증여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 이 경우 오피스텔, 입주권, 분양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내가 부모님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하는데 내가 주택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니까 나는 이거 증여할 때 1주택이니까 3.5% 되겠구나. 라고 하지만 12%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피스텔, 그 다음에 입주권, 분양권도 다 주택수에 포함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 주택 등 다주택자 법인의 유상 취득 시 중과 제외 주택은 무상 취득 중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렵죠?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짜리들은 뭡니까? 중과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중과 안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러한 주택, 내가
5천만 원짜리 하나 갖고 있어요. 5천만 원짜리 주택을 하나 갖고 있고 또 다른 주택을 갖고 있어요. 이 상태라고 할 때 요거는 포함되지 않느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주택 상태에서 증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싼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주택수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요 자체는 중과에서 제외되지만. 요 내용이에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인데 하나는 A주택은 공시가 5억 원이고요. 하나는 B주택 공시가격이 1억 미만 9천만 원짜리입니다. 이러한 소유한 부모가 별도 세대인 자녀에게 A 또는 B주택 증여 시 각각의 적용 세율은 어떻게 되는 거냐 봅니다. 증여할 때의 취득세율을 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증여 취득의 중과세 적용 시 1세대의 주택수 판단 시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 다 포함하게 되고 중과제의 주택 및 주택수 산정 방법은 유상거래에만 해당하므로 증여 취득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거를 보세요. 따라서 부모 세대는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9천만 원짜리지만 이거는 유상거래 시에만 중과 제외 주택이 되는 거고 증여 취득 시에는 적용이 되지 않죠. 그래서 1주택, 2주택이 되는 거고 2주택이기 때문에 12%가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A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는 빼박이로 2주택이니까 공시가 5억 넘어서 12%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요. B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3.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왜? 얘는 1주택에서가 아니라 3억 미만짜리이기 때문에. 3억 미만짜리는 어떻게 됩니까? 3억 미만짜리는 그냥 3.5%.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억 시가 표준액 3억 원이 넘어가면서 2주택 이상자가 증여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반면 제가 요거 혹시 또 몰라서 이런 경우는 뭐 드물긴 하지만 아까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석이 무상취득한 경우에서 중과세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그건 뭐예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석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증여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중과세를 적용한다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 다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다 조건이 맞아야 돼요. 자, 이해되셨죠? 다음은 고급주택 중과세 할게요. 고급주택 중과세. 자, 고급주택은 신축하는 경우는 10.8. 뭐 신축은 잘 안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고급주택을 유상거래 결국은 매매로 원인 취득할 경우에는 11%짜리입니다. 3% 플러스 2% 곱하기 4배니까. 그리고 이 고급주택 자체가 요 정도 세율인데 여기다가 다주택자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조정지역 내 무상취득 등 이런 것들 중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면 여기에 지금 해당 중과세율에다가 8%를 또 추가합니다. 16에서 20%까지 되는 거예요. 더 커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고급주택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아래의 조건이 맞으면서 시가 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에요. 고급주택이니까 비싸겠죠? 시세 9억은 요즘에 뭐 사실 널렸죠. 그게 아니라 시가 표준액, 주택 공시가격이 9억을 넘어가면서 아래 것들에 적용되는 거. 4번만 제외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한국의 건축물의 연면적은 건물의 총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331제곱미터면 한 100평 돼요.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두 번째, 한국의 건축물의 대지 면적. 이거는 건축물 면적이 100평이었고 100평을 초과하는 거였고 이번엔 대지 면적이 662, 200평을 초과하는 경우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국의 건축물의 엘리베이터 200km 이하는 여러분들 이게 집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집 안에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들이 꽤 저는 많이 봤는데 굉장히 고급 주택이죠.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공중전화 박스 정도보다 크겠다. 그거보다 조금 큰데 하여간 그렇게 한 3명 정도 타려나? 뭐 그 정도 사이즈지 그 이상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200km가 넘어가면은 이거는 바로 고급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양이 될 리가 없죠. 비싸지니까. 이거 지금 취득세 보셨잖아요. 난리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200km 이하의 소형 엘리베이터까지만 짓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거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아까 조금 전에 100평, 연면적이 100평이었잖아요. 여기서. 연면적이 이게 100평이었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봤던 고급주택을 보니까 지하층이 있고 1층, 2층, 3층 총 4개 층인데 이거 한 사람이 다 쓰는 거예요. 4개 층인데 실제 전용 면적은 130평 정도가 됩니다. 근데 공부상 전용 면적은 99평으로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331을 초과하지 않게 맞춰놓고 하나는 약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처럼 했지만 주택으로 꾸며놨죠. 예. 그렇게 쓰는데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가려면 사실상 1, 2, 3 거의 3개 층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지하에서 3층까지 쭉 자기만 집 안에 있는 소형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간단한 짐 같은 거 옮길 수 있고, 큰 건 못 들어가요. 뭐 냉장고 옮긴다거나 이런 거 안 됩니다. 예, 작게 들어가는 정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거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소형도 200kg 미만, 그 다음에 전용 유니도 99평 정도 막 해서 고급적으로 피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훨씬 더 크게 지어졌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자, 그리고 저도 이런 주택은 본 적이 없는데, 한국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집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겁니다. 예, 또는 67제곱미터 이상, 67제곱미터만 20평 정도 되죠? 20평 정도가 살짝 넘는 이런 수영장 등 한 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무조건 이건 가액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고급 빌라입니다. 근데 에스컬레이터 있고 수영장 정도 있으면은 뭐 가액도 무조건 9억은 넘어갈 것 같은데, 여하튼 이런 것이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이 다 고급 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이 245제곱미터, 복층형은 274제곱미터, 245면은 전용면적으로 한 70평 조금 넘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초과하는 공동주택. 요런 것도 지금 다 고급 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한 70한 2평 되나? 70한 2평 되는 것 같으면 면적이 한 90평, 90한 2평, 93평 정도 되는 것들이 이제 전용 80%는 전용률 보고 나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이즈를 넘어가는 아파트가 거의 없죠. 그리고 만약에 넘어간다 했을 때 복층형은 274까지 되는 거니까 나누면 되겠죠. 뭐 90, 한 5평 된다. 그러면 살짝 복층을 넣게 되면 또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단지명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한 120평, 130평 정도 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런 것들은 무조건 이 면적 초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하냐면은 두 개로 분리를 합니다. 하나는 90평형, 하나는 30평형. 여기서 합쳐서 두 세대가 살 수도 있고, 실제로. 그걸 그냥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마 분양을 고르게 나눠서 했던 것 같아요. 요렇게. 그래야 이런 고급 빌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은 또 법을 시장에서는 다 이렇게 싹싹싹 피해 갑니다. 여튼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다 고급주택 사실 거니까 이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엔 별장이에요, 별장. 자, 별장은 뭐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갖고 있는 바로 그거. 휴양지, 피서지로 쓰는 그겁니다.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 등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신축은 10.8%, 유상거래 내가 구입했다면 9에서 11% 적용되고, 역시 아까처럼 다주택자 법인 등등은 16% 또는 20%가 된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인데 뭐 요게 요즘 말이 많아요. 뭐 업세대 만에 막 그런 것들인데 여하튼 간에 현행법상 아직 존재하니까. 자, 취득세 감면은 임대주택을 말 그대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취득세 감면해준다. 얼마나 감면해주니? 했더니 얼마인지는 안 내고 일단 기간부터 나오네요. 일단 한시법이기 때문에 원래 18년도 말까지 되었다가 3년 연장해서 지금 현재로선 21년도 12월 31일 올해까지 뭐 올해까지 감면해주고 그 이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단기 임대는 사실상 폐지된 겁니다. 단기 임대는 없어요. 무조건 장기로 들어갑니다. 장기. 그러면 단기 임대와 뭐 공공지원 그렇다 치고 장기 일반 보게 되면 되는데 단기 임대는 없고 하게 되면은 10년짜리면 됩니다. 8년도 없어요. 10년으로 새롭게 해야 되는 거고 이것도 아파트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아있는 건 뭐예요? 빌라나 다세대나 뭐 이런 것들이 10년짜리 장기만 남아있다. 이런 거 할 때 올해까지는 그 취득세를 감면해준다라는 겁니다. 얼마를 감면해주냐면은 원래는 100% 감면인데 사실상 취득세가 200만 원 초과하게 되면은 최소 납부세액이라고 해가지고 85%만 감면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85% 감면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게 되면은 계산이 안 됩니다. 1000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은 원래 1000만 원 내야 되지만 150만 원만 내면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건설임대사업자는 여러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고 여러분들은 매입임대사업자죠. 매입임대사업자는 자,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도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건 주거용으로 쓸 때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왜냐면 주택임대사업자니까.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첫 번째 조건,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어떤 분양한 것을 A라는 사람이 등기를 쳤고, 그걸 내가 다시 마음에 들어 사왔다. 안 돼요. 최초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죠. 요런 경우만 지금 85% 감면을 해준다는, 결국은 이게 원래 뭐였냐면 미분양이 날까봐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건축주로부터 직접 갖고 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에 대해서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가격 요건이 원래 없다가 생겼는데 710 대책으로 가격 요건이 신설되었는 바
20년 8월 10일 이후 하여튼 뭐 지금부터 구입하는 건 다 마찬가지가 되는데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 수도권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감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액이 3억 원, 수도권은 6억 원, 요 미만. 뭐 사실 빌라 같은 건 대부분 다 그렇게 포함이 되긴 하는데 그런 것들만 감면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감면 받았는데 감면하는 게 뭡니까? 주택임대 사업자 됐으니까 너 대신에 우리가 감면도 해주고 했으니까 임대 잘 나서 많은 세입자한테 도움을 줘라. 5% 제한으로 한 10년간 가져가야 되니까 이런 의무도 잘 하고 이랬는데 취득세 감면만 받고 주임사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매각을 하거나 증여를 하거나 뭐 내가 들어가 살거나 잘 안 했다. 그럼 당연히 추징하겠죠. 뭐 이건 다 상식인 거고. 그 다음에 생애 최초자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하는 분들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얼마만큼 감면해 줄까 볼까요? 이것도 한시법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고 취득 당시 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면제를 하고 1억 5천만 원 초과한다. 50%다. 사실상 요것만 봐야겠죠. 뭐 지방의 읍면 뭐 이런 지역 아닌 이상 1억 5천만 원이 넘지 않는 부동산을 거의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1억 5천만 초과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세 50%만 감면해 주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건을 봐봐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 세원인데 만 20세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요. 무주택 확인 범위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조건 중요한 게 뭐냐면 주택 시집자가 실거주해야 됩니다. 실거주 안 하면 안 됩니다. 예, 내가 전세 갖고 살래요.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생애 최초 실거주자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해야 되고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보유주택, 사실 무주택 조건이 되는데 상속받아서 제가 주택이 있는데요. 봐주겠죠. 상속은 투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해준다. 상속은. 그러면은 1억 5천 이하는 취득세 면제가 되고 1억 5천에서 3억 원까지는 50% 감면입니다. 수도권은 4억 원까지.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뭐 고급 주택 20억짜리 사는데 감면해달라고 하면 안 되죠. 생애 최초라고. 그래서 보통은 3억 원, 수도권은 4억 원까지 50% 감면. 그 다음에 소득 기준도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세대 합산이 7천만 원 이하야 됩니다. 세대 합산 7천만 원 이하. 그것은 직전 연도, 작년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라는 거고 올해 말까지 21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요거 적용되는 분들은 하시면 돼요. 저희 직원분 중에 한 분도 요걸 이용해서 50% 경감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하신 분들은 잘 이해하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올해 말까지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어쨌든 거주를 무조건 시작해야 되는 거고 지금 취득세 감면 받기 위해서는 그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은 경우 주택을 또 구입했다. 나쁜 놈이죠. 그럼 안 된다는 거고 해당 주택의 상시 거주한 기간 일단 입주를 했죠. 입주하고 한 달 뒤에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래서 거주를 하는 게 목적이고 실수요가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실구요 플러스 최소 3년. 3년이는 최소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요자한테 적합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취득세에 부과되는 세금을 한번 알아볼게요. 취득세에 부과되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가 있는데요. 한번 보죠. 지방교육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표준세율 1에서 3%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의 50%를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20%를 곱해주는 거니까 결국 뭐예요? 10%예요, 10%요. 네, 그래서 0.1에서 0.4. 왜냐면 1에서 3%였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0.1에서 0.3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에서 3.3%가 되는 거예요. 실제 내는 세금은. 취득세는 1에서 3%지만 지방교육세가 10%씩 따라 붙기 때문에. 그런데 다주택자라든가 법인의 유상취득, 조정지역 내 무상취득 등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여하튼 중과세가 적용되는 케이스, 8%부터 중과세니까 이런 것들은 지방교육세가 0.4로 일괄 적용됩니다. 일괄 적용된다. 그 다음에 원시취득과 무상취득. 원시취득은 뭐예요? 신축한 거. 내가 지은 거예요. 무상취득은 뭐예요? 증여 내지 상속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경우 각각의 취득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20% 적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8%가 이게 상속세에 대한 그 증여 비율이잖아요. 여기서 2% 마이너스 2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0.8이 되죠. 0.8원에 20% 곱해주면 0.16%가 되죠. 그래서 상속세나 뭐 신축 같은 경우 2.8%에다가 0.16이 더 붙는 겁니다. 그래서 2.96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밑에 배울 농특세가 또 0.2% 부과되면 3.16%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보는 거고, 지방교육세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농특세는 산출한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부과 10% 되는 경우와 감면세액을 기준으로 부과. 일단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일단 감면세액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무조건 20%의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방금 우리가 뭐 75% 감면해주고요, 뭐 50% 감면해주고요, 100% 감면해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감면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감면받게 되면 무조건 농특세가 20% 붙어요. 그거 알아두시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100% 감면, 양도세 100% 감면입니다 했잖아요. 그럼 내가 양도세가 이것저것 계산할 때 5억 나왔어. 100% 감면은 5억이 세이브가 되는 게 아니라 5억 세이브된 거에 20%는 농특세로 나와요. 양도세는 제로가 맞지. 100% 감면된 게 맞지. 말장난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100% 감면돼서 5억 다 없애준 줄 알았더니 감면받은 거에 20%는 농특세 내야 된대. 법이 그래, 법이. 그래서 1억은 내더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농특세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 규모라든가 농가주택에는 비과세 되기 때문에 국민주택 초과 결국은 33평형 이상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30한 뭐 6평서부터 30한 8평서부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서부터는 농특세가 부과가 되고 요거보다 작으면은 아무리 비싸도 농특세가 부과가 안 됩니다. 이건 가액에 따른 게 아니라 면적에 따른 거예요. 자, 그래서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농특세 산출 방식을 보면 산출 방식까지 알아두시면 뭐 나쁘진 않죠. 자,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되는 경우에는 0.2%입니다. 0.2% 무조건 0.2%. 자, 중과세율 8%가 적용되는 거에는 0.6%입니다. 0.6%. 그 다음에 중과세율 1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입니다. 자, 표준세율 적용되면 농특세가 85제곱미터 넘어가는 것들은 0.2가 추가로 붙는 거고 8% 적용되는 경우에 0.6%가 붙는 거고요. 12%가 붙는 건 1%. 결국은 0.4%씩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밖에 무상취득, 상속이나 증여, 신축, 증축의 경우에는 역시 표준세율처럼 0.2%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다 0.2%고 8%짜리는 0.6, 12%짜리는 1%. 농특세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취득세는 1에서 3%가 되죠. 지방교육세는 거기에 10%니까 0.1에서 0.3이에요. 그래서 내가 85제곱미터 이하다, 32평짜리 아파트를 샀을 때는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1주택자는.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43평을 구입했어요. 그럴 때는 0.2가 더 붙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3에서 3.5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농특세가 붙는 것까지 하게 되면. 그런데 결국은 최소한 1.1%가 될 수 있고 최대는 3.5%까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1주택자는. 그 다음에 2주택자는 뭐냐면 8%지만 지방교육세 0.4, 농특세까지 내게 되면 0.6 해서 총 9%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고 12% 중과세는 85제곱미터 이하면 12.4만 내지만 43평 구입하게 되면은 1% 추가돼서 최대 13.4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2주택자 이상서부터는 8.4%에서 13.4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원시취득, 상속취득이나 증여취득 같은 걸 봐볼게요. 원시취득은 신축이라 그랬죠? 상속은 상속, 증여는 증여인데 이거는 취득세는 그 원시취득, 신축과 상속 같은 건 2.8%예요. 그리고 85 초과됐을 경우에만 0.2가 붙는 거고 지방교육세는 2 뺀 다음에 0.8이 20%니까 0.16, 0.16. 그래서 합계세율이 2.96이 될 수도 있고 덩치가 좀 큰 거면 3.16이 될 수도 있다. 이번엔 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는 3.5예요. 3.5지만 좀 큰 걸 받았다. 그럼 0.2가 추가가 되고 지방교육세는 여기서 0.3이 됩니다. 왜냐면 2를 빼면 1.5에다가 20%가 되는 거니까 0.3%가 되죠. 그래서 최대 4%까지도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그럼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예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85제곱미터 초과했기 때문에 농특세가 부과가 되죠. 이걸 5억 원의 유상거래 취득했다. 5억 원에는 6억 미만이니까 일단 1% 적용이 되고요. 지방교육세 0.1이 되는 거고요. 농어촌 특별세는 5억 원에서 0.2가 추가돼서 100만 원. 그래서 총 650만 원 납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추가로 2주택자가 되는 거죠. 2주택자가 되면서 전용 면적 100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일단 8%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0.4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농특세는 0.6%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4,500이 되는 겁니다. 여긴 650인데 똑같은 금액인데 2주택일 경우 2주택일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어마무시한 세금이 돼버렸습니다.